교재 34페이지의 지정입니다. 먼저 시간에 그 기초하고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혹시나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구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줄기초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 좀 더 길게 뽑을까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명칭이 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잡석이라고 얘기했고요. 요 얇은 걸 갖다 우리가 밑창 콘크리트, 이 밑창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버림 콘크리트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요걸 갖다가 기초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벽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집안선 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상부 구조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집안선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하부 구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좀 더 우리 자세히 나가본다면, 좀 더 자세히 나가본다면 요 밑창 콘크리트 윗선 또는 거꾸로 표현하면 요 기초판 밑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요걸 갖다 우리가 동결선 깊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한다라고 그랬고요.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 우리가 지정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정. 근데 이걸 잡석이니까 그건 잡석 지정이라고 할 거고요. 이건 밑창 콘크리트니까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모래를 넣었다. 모래 지정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여기다가 자갈을 넣었다. 그러면 자갈 지정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하고 지정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땅 속에 물이 있다. 물이 겨울철에 영도시 물이 영도시 얼음과 낀 최적이 9% 증가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중에 다 설비 시간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물이 얼면 9% 최적이 늘어나니까 이게 얼어버리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녹으면 또 줄어들겠죠. 그럼 이 벽이 있을 때 이 벽돌에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조금 더 다시 표현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동결선 깊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그러면 동결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요 선이 어느 선이 바로 동결선이다 이거지.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시험에 나온 건 이 동결선 깊이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부 지방은 120cm까지 땅이 온다. 중부 지방은 90cm까지 땅이 온다. 남부 지방은 60cm까지 땅이 온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다 옛날에. 좀 더 나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었죠. 제주도는 0cm다. 땅이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좀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이 동결선 깊이하고 또 요거 그 동결선 깊이의 기준이 뭐냐? 요거 기초판 밑선 또는 밑창 콘크리트 윗선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림으로 해서 시험에 나왔었다. 이제 기억을 되돌렸으니까 다시 되돌렸으니까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로 가보면 지정 맨 아래 보면 제2절에서 지정 얘기가 나오는데 요 아래에 있는 거구나 지정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보통 지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짜장면에도 보통이 있고 곱빼기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젊었을 땐 곱빼기 먹어야 됐는데 요즘 곱빼기 먹으면 호흡이 잘 안 돼요.
위장이 줄었는지. 어쨌든 간에 보통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다 이런 얘기죠. 보통 지정에 보면 모래 지정 나오죠. 내가 그랬죠.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모래 넣었다 그러면 무슨 지정? 모래 지정 된다 그랬죠. 그 옆에 지가 보면 잡석 넣으면 잡석 지정 된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갈 지정. 여기다 자갈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자갈 지정 되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4번에 긴 주설 지정 이런 게 있죠. 돌은 돌인데 긴 돌을 갖다 여기다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아래 가로 5번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 있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에 관한 얘기가 여기 지금 요 밑창 콘크리트를 버린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요거 여기다 표현해 보면 요게 밑창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한 거 잡석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을 했었다. 근데 나머지 내용은 지금 기초 입문반이니까 세부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었고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 교재에서 35페이지 맨 아래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갈 지정, 잡석 지정 등의 위에 기초 저면부의 먹매김 또는 저면부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두께 50에서 100mm 정도의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것으로 밑창 콘크리트 또는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한다. 공사 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거기서 공사 시방 가로 문장에 있는데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이 시방서에서는 어떤 걸 기입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표현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시방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예를 들어 타일도 무슨 회사 무슨 제품을 써라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요 두께가 요 밑창 콘크리트 요 두께가 보통 몇 미리 쓴다? 60mm짜리 많이 쓴다 이거야. 60mm. 센치로 하면 공 하나 빼면 되죠. 그죠? 6cm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읽어본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좀 이따 이 아래 나와요. 일단 마저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멘트, 모래, 자갈 배합비는 1대 3대 6이다. 요거 요 밑창 콘크리트라는 거 우리 콘크리트가 여기 좀 볼래요? 먼저 시간에 이런 거 있죠. 자갈 그 사이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콘크리트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콘크리트. 그럼 이 안에 시멘트도 들어가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모래도 들어가네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자갈도 들어가죠. 맞나요? 거기 보면 시멘트, 모래, 자갈에 비합된 요거 이렇게 표현하면 1대 3대 6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요만큼을 섞어가지고 밑창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배합하는데 우리가 비빔밥 할 때 고기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야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넣는다는 거죠. 이제 지금 기초니까 내가 이런 거 설명한다.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 다만 이런 얘기를 거기 써놓은 거고 그 아래 이제 동그라미 3번 지문도 보자고요.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 기준 강도 15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이 된다. 이 15메가파스칼 이상에다가 밑줄을 좀 한번 딱 그어주실래요? 15메가파스칼 이상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설치 목적이 나오죠. 내가 딱 지금 입문반이니까 이거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한 번만. 나중에 기본 이론반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제 설치 목적에 보면 먹매김 이런 게 있나요? 기억에 먹매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여기를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입체적으로 그리면 우리 줄기초, 연속기초라는 거 먼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거 맞나요? 이런 설명 안 했나요? 눈빛이 안 했다는 눈빛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줄기초라 그랬었잖아요. 그치? 연속기초. 근데 독립기초라는 것도 배웠었죠. 맞나요? 독립기초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런 모습을 그렸어요. 이제 이게 기둥이다.
기둥 밑에 기초판이 있다. 요게 기둥이고 요거는 기초판이고 이런 거죠. 그죠? 저기 지금 기둥들이 있잖아요. 저 기둥 저 땅속에 가보면 이런 기초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근데 땅에다가 바로 이 기초판을 못 대니까 이 아래다가 이렇게 해서 잡석이라는 걸 맨 먼저 댑니다. 잡석. 우리 옛날 개도 종류가 다양해졌어. 세퍼트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잡종, 똥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잡석이라는 게 깐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밑창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 잡석은 말 그대로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니까 똑바로 기초판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밑창 콘크리트를 1대 3대 6으로 섞어서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거꾸로 이제 잡석을 갖다가 다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잡석을 세워서 자갈 이렇게 세워서 깝니다. 세워서 밀실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밑창 콘크리트를 두께를 갖다가 50mm에서 60mm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밑창 콘크리트 쳤어요. 기초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똑같이 원하는 위치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먹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먹통이 있고 이게 먹물이 있고 스폰지가 있어요. 여기에 실을 연결해서 실을 쫙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들어서 땅 때리면 줄이 쫙 가집니다. 이런 칸막이 같은 거 할 때 이 칸막이 하려면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줄을 이렇게 딱 튕기면 까만 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먹매김이라는 게 기초판 위치의 먹매김을 이렇게 먹줄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초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푸집이라는 거. 일종의 바나나 껍질 같이 거푸집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 속에다가 철근도 배근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가서 보여. 그래서 이런 기초판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또 그 위에다 라인을 또 긋겠죠. 그래서 기둥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렇게 라인을 매기는 거, 표시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먹매김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먹매김, 설치 목적이 먹매김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깥 방수의 바탕면 확보라고 돼 있죠.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집안선이에요. 여기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그러니까 1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의실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지하층에도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여기 바깥에 있는 흙이 실내로 들어오면 되니까 여기다 콘크리트 옹벽이라는 걸 쳐요. 옹벽.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 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 아래 밑창 콘크리트 잡석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밑창 콘크리트하고 잡석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이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만약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수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안방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방수. 안에 방수를 했다 이거지. 이 콘크리트 공사 안쪽에 한 게 안방수다 이런 얘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 보온룸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그러면 안방수가 있으면 밖방수라는 것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콘크리트 바깥쪽에다 방수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방수는 지하 1층 정도 간단한 곳에 쓰는 거야. 수압이 작을 때. 근데 지하 3층, 4층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 수압이 굉장히 커져요. 그럴 때 바깥 방수를 쓰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흙막이 공사를 해서 여기 있던 지하층을 파려고 합니다. 그럼 이 흙을 전부 다 파내죠. 그래서 원하는 깊이까지 땅을 파냈어요.
그러면 트럭에다가 잡석을 싣고 와요. 잡석을 싣고 와서 잡석을 갖다 이렇게 붓습니다. 잡석을 갖다가 이렇게 분다. 그리고 미창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친다 이런 얘기야. 버린 콘크리트를 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두꺼운 콘크리트 약 60cm 이상 되는 걸 매트 콘크리트 또는 메스 콘크리트 이렇게 써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 쳤어요. 근데 박방수라는 거, 안방수는 콘크리트 안쪽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박방수는 바깥쪽에다 콘크리트 바깥쪽에다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콘크리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 미창 콘크리트잖아요. 미창 콘크리트 친 다음에 여기다가 방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 8층 방수, 10층 방수, 12층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요. 콘크리트 옹벽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가 보 같은 역할을 하죠. 이렇게 약간 두껍게 칩니다. 어쨌든 이게 철근 콘크리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도 콘크리트 바깥쪽에 여기다가 방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철근 콘크리트 바깥쪽에 방수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박방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애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안방수가 뭐고 박방수가 뭐다. 한 김에 마저 좀 이해를 도우면 딴짓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집에 가서 빨래 해야 되는데 반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요. 이해도가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합격권에 멀어져요. 뭔 소리인지 아실 거야. 이 시간에 빠져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것만 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잠깐 제정신 돌아왔다가 또 빠져들고 이러다 보면 보슬비 맞으면 속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 실력이 확 늘어날 거야. 당연히 합격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보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약 5에서 6m마다 콘크리트를 또 이렇게 칩니다. 나중에 다 자세히 할 건데 한번 미리 복선을 까는 거야. 여기다가 모접기라는 걸 이렇게. 그러면 모든 게 이 방수액이 완벽하더라 하더라도 시공을 잘못하면 방수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걸 또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 거푸집 설치해서 또 콘크리트 이어붙게 합니다. 콘크리트를 이어서 이렇게 또 쳐요. 이게 일종의 집수조화 같은 거예요. 물을 모아두는 곳 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했다 그래도 시공을 잘못하면 하자 생기면 물이 지하실 넘쳐오면 지하실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치고 좀 더 이제 자세히 표현하면 여기다가 공간을 한 100mm 정도 띄고 여기다 벽돌을 0.5mm 또 이렇게 쌓아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물 빼는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왜 그러냐면 하자가 여기서만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 벽에서도 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벽으로 나온 물이 여기로 빠져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시멘트 액체 방수 하듯이 여기도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쪽 한 1m 정도만. 아니 교수님 여기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방수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벽돌 몇 장 쌓고 시멘트 액체 방수 바르는 거야. 또 벽돌 몇 장 쌓고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m 정도 한다. 왜? 아 여기만 시멘트 액체 방수하면 되지. 왜 여기 합니까? 그러면 물이 조금 들어오면 일로 가지만 많이 들어오면 넘쳐가고 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감 모르타 바르고 지하층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 지하층 이런 물탱크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하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디서 하자가 생길지 모르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배수 관도 두고 통기 관도 둬요. 통기관은 공기가 통하는 관이에요. 공기가 통하는 관을 통기관이라고 한다. 그럼 배수관을 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떠올리면 편안하냐면 혹시 생계란 드셔봤나요? 생계란 먹을 때 구멍을 한쪽만 내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냅니다. 빨아야 잘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일정한 물이 차면 기계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밖으로 뽑아냅니다. 풋밸브라는 걸로. 근데 여기만 꽉 차는 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일정한 이상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이 잘 옮겨갈수록 배수관도 두고, 그럼 물이 잘 옮겨가려면 공기 구멍을 뚫어둬야 된다 이거지. 콘크리트 슬라브가 2개니까 이걸 이중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하 깊숙이 팔 때, 수압이 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안방수는 수압이 작을 때, 지하 1층 정도. 어쨌든 이제 다시 가보자. 그 지문에 가보면 설치 목적에 니은의 바깥 방수의 바탕면 확보 이거잖아요. 이 밑창 콘크리트 위에다가 방수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밑창 콘크리트가 없으면 잡석이잖아요. 잡석은 울퉁불퉁하잖아. 방수층 될 수 없다 이거지. 그런 의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잡석의 유동성 방지. 유동성은 움직임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이 잡석은 막말로 지멋대로 생긴 돌이야. 근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 거푸집 및 철근 배근 공사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평탄하게 해놔야 철근도 잘 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교수님 그러면 건축기사. 우리는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근데 건축기사는 1년에 3번 봐요. 수십 년 봤어요. 제가 건축사, 건축기사 이런 거 강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기사에는 이게 가끔 등장한다.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다만 먹맥임이라는 의미는 시험 문장에 나오긴 했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그 아래 36페이지 아래 보면 말뚝 지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요 기초판, 밑선 요 아래를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아래다가 말뚝을 집어넣으면 말뚝 지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 거야. 요거. 이게 독립기초죠. 독립기초라는 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다 몰라도 돼.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걸 독립기초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 내용을 지금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고층 빌딩을 이렇게 졌습니다. 고층 빌딩을 이렇게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 건물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치마.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평탄하게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는 균등, 치마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가라앉는 것도 있다. 이런 거는 부동치마라고 한다. 치마에는 균등치마와 부동치마가 있는데 이 부동치마는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부동치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치마가 되잖아요. 그럼 치마가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게, 야, 치마 되면 안 돼. 치마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뭐를? 기초를. 그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좀 볼래요? 단단한 집안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내가요. 단단한 집안이 지면에서 가까우면 말뚝을 이렇게 땅속에다가 때려 박아서 건물의 무게를, 이 건물의 무게를 이 굳은 집안이 버팅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지지말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권자가, 우리 백성이, 국민이 대통령 갈 때 누구를 지지하잖아. 그죠? 지지말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무게가 무거운데 굳은 집안이 너무나 깊숙이 있어. 너무나 깊숙이 있으면 여기까지 말뚝을 다 때려박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까지 말뚝을 이렇게 때려박고, 이 말뚝을 3등분 해보면요. 하나, 둘, 셋 해서 3등분해서 요 위에서 보면 3분의 2,
3분의 2가 3개 중에 2개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3분의 2 지역에 내가 내 왼손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이 말뚝이라고 생각하면 말뚝을 때려 박으면 말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뚝 두께가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이 옆에 있던 지면이 어떻게 밀실해지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마찰력이 발생이 돼요. 3분의 2 지역. 밑에서 보면 3분의 1이죠. 위에서 보면 3분의 2 지역이고 여기서 마찰력이 발생해서 이 건물의 무게를 마찰력으로 버티게 주는 거. 이런 걸 마찰, 색깔을 바꿀게요. 마찰 말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무리 말뚝 이런 것도 있어요. 무리 말뚝.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처음이니까 혹시 몰라서 우리 말뚝을 갖다 기능상 분류할 때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무리 말뚝 이런 얘기를 써요. 무리는 뭐냐면 애들 여럿이 모여서 한꺼번에 가면 야, 저 애들 한 무리가 지나가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땅 속에다 말뚝을 때려박아서 집안을 밀실하게 해주는 걸 한 무리를 만들어서 박는다 그래서 무리 말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요 두 가지 지지 말뚝하고 마찰 말뚝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최종적으로는 건물의 무게가 많으면 이 땅 속을 지정을 갖다가 해가지고 건물을 심화가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제 요 말뚝을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쳐다본 모습을 여기다 한번 넣어본다면 이런 거죠. 기초판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말뚝을 갖다가 이렇게 기초판에다가 밑에다가 말뚝을 먼저 때려 박는 거야. 땅이 있으면 땅에다 이런 말뚝을 먼저 때려 박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밑창 콘크리트 아래 잡석을 먼저 치는 거죠. 잡석을 이렇게 칩니다. 그 위에다가 이 잡석 친 다음에 그 위에다 밑창 콘크리트라는 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뚝이 똑같이 들어가지 않겠죠. 똑같이 다듬어요. 그리고서 그 위에다 기초판을 치는 거야. 그리고 기둥을 만들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철근들이 이렇게 있고요. 보조 비철근이라는 게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근이 이렇게 와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 독립기초인데 말뚝을 박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까 여기 기초판이죠. 요 기초판 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는 뭐라고 했어요?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뚝을 썼으니까 말뚝 지정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재료가, 이 말뚝의 재료가, 자, 재료에 의한 분류. 그냥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 쥐나.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해하는 거야. 재료가 나무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나무를 썼다 그러면 나무 말뚝 지정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 자, 보자고요. 우리 옛날에는 양복을 많이 맞춰 입었잖아요. 나는 양복을 맨 처음에 입은 게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양복을 해주시더라고. 그때 처음 입었고 또 누님들 결혼식 하면서 한 번씩 얻어 입고.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다 의상실 일종에 가서 옷을 맞춰서 입었는데 요즘은 백화점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좀 보세요. 기성
기성복이라는 거, 그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놨어. 그걸 갖다가 현장에 가서 때려 박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뭐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뭐냐? 여러분들이 전보산 때 말뚝 떠올리시면 돼요. 전보산 때. 전보산 때 한 번쯤은 봤죠, 그죠? 속이 벼 있어요, 그죠? 이 말뚝을 갖다가 땅속에 때려 박아서 기초 말뚝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지정. 제자리는 또 뭡니까? 라고 하면 집안선이 여기 있어요. 내가 결코 재미없이 하지 않아요. 과목 자체가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림 그려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뭔 소린지 모르면 재미없어요. 내가 5월달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갑니다. 하다못해 달개서라도 끌고 가요. 근데 5월 딱 지나면 버려버린다라 그랬어요. 왜? 열심히 하면서는 합격식 더 많이 시켜야 되니까 5월달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끌고 갑니다. 자, 이 땅을 갖다 파내요. 파내고 지상에서 철근을 갖다가 조립을 합니다. 철근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요. 이런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타워 크레인,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히만 그리면 이 균형추가 있고 여기 이렇게 물건 들어서 이동시키잖아요, 그죠? 들어서 땅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면 이 속에서 말뚝이 만들어져요. 제자리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지정이다. 그럼 이제 강제 말뚝 지정. 그러면 이게 강제가 쇠를 얘기하는 거야, 쇠. 이해했나요? 쇠를 갖다가 땅속에 때려 박는 거야. 예를 들어 H형광. H자로 생긴 형광을 땅속에다 때려 박아서 만든다 이런 얘기죠. 또는 원형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걸 다 체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정이 되는 게 기초판 밑선 아래에 있는 건데 말뚝을 쓰면 말뚝 지정이구나. 근데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징도 있겠죠. 그죠? 다시 교재로 되돌아갈까 이제요. 자, 36페이지 맨 아래 말뚝 지정에서 자, 지문을 볼 겁니다. 보기만 하는 거예요. 주로 중량 건물이나 고층 건물 등에 많이 사용하는 지정으로서 굳은 지반이 깊게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깊게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지반선에서 단단한 지반이 깊숙이 있을 때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상의 분류가 나와 있고 마찰 말뚝 이거네요, 그죠? 조금 전에 이거 마찰 말뚝 기억나죠? 한번 보자고요. 연약한 지층이 깊어 굳은 지층까지 말뚝을 도달시킬 수 없을 때 말뚝 전 길이 표면 마찰력에 의해서 지지하는 말뚝이다. 키워드가 마찰력에 의해서 지지하는 말뚝. 여기다 밑줄을 좀 그을래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마찰력에 의해서 지지하는 말뚝.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문도 보자고요. 기억 문장에 말뚝의 두부가 어딜까요? 머리두자야. 여기 이게 말뚝이다. 그럼 말뚝 맨 위에 말뚝 머리두자니까 말뚝 두부가 받는 하중을 말뚝 길이에 따라 내려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그런가 보다. 시험에 나오면 내가 밑줄 치든지 별표를 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말뚝이 선단에는 하중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거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지금 마찰 말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찰 말뚝이라고 그랬었죠. 마찰력에 의한 거. 말뚝의 맨 앞부분 선단 앞선자입니다. 요 끝부분을 갖다가 말뚝 선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선단은 거의 힘을 받지 않고, 아까 내가 그랬죠. 위에서 3분의 1, 밑에서 보면 3분의 1 지역이죠. 그죠? 여기에 마찰력으로 이 건물의 무게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말뚝 선단이나 하중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답니다. 이제 옆에 지지 말뚝이야. 말뚝을 연약한 집안에 관통하여 단단한 지층에 도달시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말뚝의 선단 지지력에 의존하여 지지하는 말뚝이다. 여기다 하면 밀집을 겁니다. 말뚝의 선단 지지력에 의존하여 지지하는 말뚝. 말뚝 선단의 지지력에 의존하여 지지하는 말뚝.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처음에 그 문장을 봤다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 전공자도 아닌데. 내가 여기를 보자고요. 지금 요게 지지말뚝이라는 게 굳은 집안이 있으면 말뚝을 거기까지 때려박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의 무게를 요 굳은 집안이 다 버팅기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말뚝의 맨 선단 부분이 버팅겨 주는 거잖아. 그 질문을 다시 보자고요. 말뚝의 연약한 집안을 관통하여 단순한 지지층에 도달시켜, 단단한 지지층에 도달시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말뚝의 선단 지지력에 의해서 지지하는 말뚝이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역 문장에 말뚝 단면이 받는 하중은 말뚝 두부와 선단이 거의 일치한다. 그런가 보다. 선단 지지 말뚝이라고 한다. 왜? 이 맨 앞부분이 다 힘을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책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말고도 무리 말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우리는 오지선다지만 사지선다니까 이걸 세 개 놓고 엉뚱 하나 넣어놓고 말뚝을 기능상 분류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것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혹시나 해서 참고로 무리말뚝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 이제 그 아래 재료상 분류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미 나무를 쓰면 무슨 말뚝? 나무 말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죠? 맞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 중에 나무 말뚝에서 기역 지문이요. 소나무, 나구성 등 긴 생나무, 여기다 밑줄을 준 것이에요. 생나무를 사용하며 나무의 껍질은 벗겨 사용, 껍질은 벗겨서 사용, 여기다 밑줄을 준 것이에요. 조금 이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니은의 힘 정도는 말뚝 길이의 50분의 1 이내로 한다. 50분의 1 이내, 여기다 밑줄을 걸 거고요. 말뚝의 머리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상수면 이하, 상수면 이하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다가 나무를 때려박은 나무 말뚝 지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분명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나무를 잘라보면 수심이 있고 나이테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피라는 것은, 수피는 나무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피복. 왜 피복이냐면 피부를 보호한다 해서 피복이라고 하는 거야. 아담과 이브 시절엔 다 벗고 살았잖아요. 창피한 거 모르는 거 다 벗으면, 그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창피를 느꼈다는데, 어쨌든 간에 가다가 이런 모서리에 부닥치면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옷을 입으면 피부에 상처 안 나죠? 피부를 보호한다 해서 피복이라고 하듯이 수피라는 건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의 껍질 이런 뜻이죠. 요 맨 가운데 요거는 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심. 이 나무도 가운데 쪽은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 걸 갖다가 심재 이런 표현을 쓰고요. 겉에 밝은 색을 띠는 건 변재 이런 표현도 써요. 처음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무에 보면 송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끈적끈적하는 걸. 그걸 갖다가 수액이라고 그래. 나무의 액이다 이거지. 이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잘랐을 거 아니에요. 벌목한다 그러죠. 벌목.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이걸 생나무라고 합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나무 말뚝을 여기다가 때려 박는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그려보면요, 요 말뚝의 끝을 이렇게 빼축하게 해서 박겠죠. 맞아요? 왜 빼축하게 하냐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게 말뚝인데 먼저 이 위에 보면 여러분 금가락지가 뭔지는 아시죠? 금으로 만든 가락지잖아요. 그건 쇠가락지라 그래. 쇠로 만들어서. 나무를 때려 박으면 땅에서 버팅길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지력이 있으니까. 응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쇠가락지를 끼웁니다. 끝에도 쇠신을 시켜요. 쇠신. 쇠로 만든 신발. 이게 없으면, 이게 쪼개지면 꽝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자르는 면이 세 면이면 3방이라 그래요. 네 면이면 4방이라 그래요. 쇠신의 그 각도가. 시켜서 때려 박는데 땅 속에, 여기요. 여기 어딘가 모르게 지반선이 있을 겁니다. 지반선이 있고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땅 속에 물이 있는 면. 이걸 갖다가 상수면, 이 뜻이 윗상자에 물수자야. 물의 제일 높은 면. 상수면 이하에다가. 그 지문에 보면 상수면 이하에다 박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 문장이냐면 3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말뚝의 머리는 부패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상수면 이하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벌레 보통 균 이렇게 표현하는데 벌레가 살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세 가지가. 일단 먹어야죠. 영양분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일단 얘네가 산소가 있어야 살아요. 산소. 벌레도 호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적당한 온도하고 습도가 맞아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벌레는 죽어요. 근데 왜 껍질을 벗깁니까? 라고 하냐면 이 껍질에 균들이 많아요. 그 균들이 갉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무 말뚝이 썩어버리면 수명이 짧아지잖아. 그래서 껍질을 벗긴다는 거야. 그리고 왜 상수면 이하에 합니까? 왜 상수면 이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벌레는 죽어. 근데 우리 산소라고 그랬죠. 산소를 차단하는 거야. 질식시키는 거지. 맞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호흡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면 이하에다가 나무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물이 이제 균이 익사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 이제 그 설명 상수면 이하가 중요해. 시험에 나왔었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앞으로 나올 거고. 니은 지문에 보면 참 기억부터 생나무라는 게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쓴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죠? 우리 생고기 있잖아.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생고기가 맛있죠. 냉동시키면 육즙도 잘 빠져나가고 아시죠? 그 다음에 껍질 벗긴다는 얘기도 했고 이제 니은 지문에 힘 정도는 말뚝끼리의 50분의 1. 여기 좀 보실래요? 나무가 이렇게 똑바르면 얼마나 끝내주겠어. 똑바로 자란 나무는 거의 드물다 이런 얘기지. 그 말뚝이 나무가 밑에서 위로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그죠? 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 갈수록. 근데 여기서 이렇게 때려 박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박겠죠. 맞나요? 뒤집어서 박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때려 박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3면을 깎으면 3방. 그죠? 맞습니까? 쇄신시키고. 근데 이게 눕혀보자고, 나무를. 나무가 나무의 중심을 수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게 얼마 정도 휘었느냐 이거지. 전체 길이에 50분의 1 이하로 휘면 사용해도 돼요. 만약에 50분의 1 이상 휘었다 그러면 못 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원래 시설 개론이 끝도 안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내가 최소 60점, 보통 80점 맞게 해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건데 요 중심과 중심, 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어. 또 이 나무 안에 있더라 이거야. 그럼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나무가 많이였다 이거야.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더니 나무 밖에 있어. 이건 못 쓴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규정도 있다. 정리하면 그거네요. 나무 말뚝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다 박아야 돼요? 옆집에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상수면 이하.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생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쓴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여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쉰 정도가 50분의 1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내가 기성 콘크리트는 이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놓은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기억 질문이요. 말뚝은 설계 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니은 지문도 내구성이 커 지하수위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나무 말뚝은 상수면 이하에다 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지하수위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시해 운반 및 취급이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축기사 시험에도 거의 잘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소개해 주는가 입문반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의 운반이나 말뚝박 중에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받쳐라. 당연하겠죠. 성능 및 쫙 이게 보면 이거 기억하다가는 합격 못한다 이런 얘기지. 이건 맨정신에 하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졸릴 때 난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런데도 졸리더라. 그럴 때 보는 거다 이런 얘기야. 책이 돼 있으니까 넣어놓은 것뿐이고 내가 설명할 내용은 따로 있다는 거지. 이제 다음 페이지도 넘겨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는 게 나오나요? 동그라미 3번에 38페이지 중간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바로 이거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시험에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다. 거기도 쫙 써있는데 맨정신에 읽으면 안 된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강제 말뚝 있나요? 찾았어요? 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제정신에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간에 그림과 그림 사이에 보면 말뚝 간의 최소 간격과 지지력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는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체크 먼저 하고 내가 여기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일단 나무 말뚝 보세요. 나무 말뚝에 보게 되면 2.5D 최소 간격이 2.5D 또는 600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비고에 보면 상수면이 얕고 비교적 경량 건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좀 볼래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요 말뚝에 지름을 보통 대문자 D나 또는 소문자 D로 표현을 해요. 말뚝 지름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거 말뚝 중심과 말뚝 중심 요 간격이 나무 말뚝은 여기다 할게요. 요거 그대로 이용해서 나무 말뚝은 2.5D 이상 또는 60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말뚝에 지름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요 말뚝의 지름이 200mm라고 하자고. 200mm. 그러면 2.5D잖아. 그럼 D가 200mm잖아. 그럼 200 곱하기 2.5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2, 2는 4, 2, 5, 10, 500 나온다 이거지. 맞습니까? 200 곱하기 2.5 하면. 그런데 그럼 이건 600mm 이상이잖아. 둘 중에 어떻게 쓸 거냐? 요거 보세요. 둘 중에 큰 값을 사용합니다. 지름 간격하고 센치하고 둘 중에 무슨 값?
큰 값을 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큰 값, 작은 값을 찾는 기준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건물이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좀 보세요. 철근 간격이 삼풍백화점 아시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철근의 간격이 너무 넓은 거야. 한마디로 철근을 빼먹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근 간격은 최소값을 씁니다. 이해할 수 있죠? 하여튼 건물이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무슨 값 쓴다? 큰 값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 똑같이 2.5D 이상 요거처럼 2.5D 이상 그러고 750mm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맞아요? 둘 중에 무슨 값 쓴다? 큰 값 쓴다 이런 얘기야. 되죠? 요게 요 두 가지가 옛날에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었다. 근데 세 번째 보면 강제 말뚝은 2.0D에 750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죠? 맞아요? 거기 보면 2.0D 또는 말뚝머리 직경에 1000mm를 더한 값 이상. 여기 좀 볼래요? 이 제자리 콘크리트는 2.0D 이상. 그 다음에 지름이 D잖아요. 그죠? D 플러스 얼마? 1000mm 이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요 규정이 바뀐 거야. 몇 년 안 됐어요. 바뀐 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이게 많이 나왔는데 건축기사에서는 이게 등장한다는 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 교재에다가 2.0D 또는 말뚝머리 직경에 1000mm 더한 값. 말뚝 지름 플러스 1000mm. 눈빛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요 말뚝의 지름이 예를 들어서 200mm야. 200mm다 그러면 200 플러스 1000 하면 1200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자고요.